저는 72살 박영숙입니다.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 명의를 진우 이름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원과 통장 사본이 사라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누군가 비밀번호 재설정을 시도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평면도를 몰래 복사하고 위조 서류를 준비하고 제 계좌까지 노렸습니다. 대체 며느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72살의 할머니가 며느리의 음모에 맞서는 이야기. 과연 저는 제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 철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37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제가 국민은행에서 35년간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입니다. 2000년대 초반 6억 원을 주고 산 32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시세가 9억 원쯤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하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신문을 읽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부엌에 서면 함께 김치를 담그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청소하고 화분에 물을 줍니다. 요즘은 아들 진우가 자주 오지 않아 섭섭했습니다. 진우는 41살입니다. 대기업 인사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38살이고 손녀 서연이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놀러 갈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저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까요. 토요일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갈비를 삶고 양념을 만들고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샤넬 가방이었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제게 안겼습니다.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대학은 어디로 갈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할머니. 거실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자마자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 정말 넓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지연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하지만 지연은 제 옆에 서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난 익숙해. 여기가 제일 편해.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겉절이,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엄마, 맛있겠다.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 어머님 혼자 쓰시기엔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방 3개가 딱 좋더라. 너희들 올 때 쓸 수 있잖니. 하지만 지연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거실 이곳저곳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그래, 찍어라. 하지만 그녀는 저를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실 구조를 찍고 있었습니다. 창문, 벽, 천장까지 자세히 찍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잠시 후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제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이상한 전화를 많이 받아요. 저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전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통화할 때마다 방문을 잠그고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요. 제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쯤 아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자주 와라. 지연은 현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 집인 양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지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라. 저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큰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상담해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제 가슴이 조금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상담?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이제 72살이시잖아요. 그래. 이 큰 아파트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아. 아직 건강하고. 하지만 지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세금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어머님, 혼자 내시기엔 부담되실 거예요. 저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이 아파트 명의를 진우 이름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지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간단해지잖아요. 물론 어머님은 평생 이 집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이 집을 팔 생각도 없고 명의를 바꿀 생각도 없어. 지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님, 제 말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팔자는 게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진우가 상속받을 집인데 미리 정리하면 세금을 몇 천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내가 35년 동안 일해서 마련한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이름으로 둘 거야. 지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는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지연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님께서 생각을 바꾸실 때까지요. 그녀가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는 모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거실을 정리하려고 서재로 갔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항상 서랍을 잠그는 습관이 있었으니까요. 급히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파일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원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통장 사본도 사라졌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어제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날 몰래 들어와서 가져간 걸까요? 급히 국민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입니다. 제 계좌에 이상 없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잠시 후 은행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어제 저녁 9시쯤 누군가 비밀번호 재설정을 시도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네,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강남 지역에서 접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본인 인증 실패로 차단됐습니다. 강남이라면 며느리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번호 즉시 변경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계좌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쯤 아파트 경비실에 내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난주에 며느리가 왔을 때 뭔가 이상한 점 없었나요? 경비 아저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며느님 말씀이시군요. 그날 며느님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평면도를 복사해 가시더라고요. 평면도요? 네, 리모델링 하시려나 보다 했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관리사무소로 안내해 드렸어요.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제 아파트를 자기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서연아, 무슨 일이니? 서연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혼자 할머니 집에 가도 될까요? 엄마 몰래요. 그래, 와라. 저녁 6시쯤 서연이가 왔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엄마가 이상한 사람들이랑 계속 만나요. 무슨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엄마가 어떤 남자랑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서류 뭉치를 건네주더라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전화 통화할 때 들었어요. 다음 주까지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공증까지 마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공증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들은 거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네, 할머니. 저도 무서워서 말 안 했어요. 서연이를 돌려보낸 뒤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아파트만 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고.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여러 법률 사무소가 나왔습니다. 그중 한 곳을 골랐습니다. 김민정 변호사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리뷰가 좋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한가요? 오후 2시에 시간 있으십니다. 네, 그 시간에 가겠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철호야,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까?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너는 강한 사람이야. 포기하지 마.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강남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7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박영숙 고객님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법률사무소는 깔끔했습니다. 잠시 후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김 변호사는 5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명예 이전을 요구한 것, 서류가 사라진 것, 은행 계좌 접근 시도, 평면도 복사까지. 김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당장 아파트를 보호해야 합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위조 서류로 명의를 이전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불법이지만 시도는 할 수 있어요. 요즘 이런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파트 등기권원을 재발급받으세요. 둘째,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옮기세요. 셋째, 집 자물쇠를 바꾸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가 더 강력한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무슨 방법인가요? 아파트를 매각하시는 겁니다. 제3자에게 정식으로 파세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 집을 파는 게 최선인가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며느님이 손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세요. 제가 아는 부동산 투자자가 있습니다. 조용히 거래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철호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지? 대답은 없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틀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투자자분이 9억 원에 매입하시겠답니다. 9억 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았지만 빠른 거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네, 그럼 일주일 안에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비밀로 진행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녀 서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7시에 갈게요. 중요한 거 드릴 게 있어요. 저녁 6시 50분쯤 서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서연이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컴퓨터에서 복사한 파일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파일인데?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아파트 관련해서 주고받은 이메일이요. 그리고 어떤 남자랑 주고받은 문서들도 있어요. 너 괜찮겠니? 엄마한테 들키면.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하는 짓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8살 손녀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 나중에 필요하실지도 몰라요. 꼭 잘 보관하세요. 서연이를 돌려보낸 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박영숙 아파트명의 이전 관련 위임장 양식 보내드립니다. 공증만 받으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두 번째 파일은 가짜 의료 진단서 초안이었습니다. 환자 박영숙, 72세. 경도 인지장애로 판단됨. 재산 관리 능력 제한적.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세 번째 파일은 평면도였습니다. 제 아파트 구조가 그려져 있었고 며느리의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거실벽 철거, 안방 확장, 주방 리모델링. 마지막 파일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누군가의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 설득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다른 방법 써야죠.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하시면 돼요. 그게 가능해? 인지 능력 떨어진다는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이렇게까지 치밀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USB를 들고 김민정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며느님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준비하고 있었네요. 이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범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아파트 매각을 빨리 진행합시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서 2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계약서 준비 다 됐어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공증 사무실에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짐을 조금씩 쌌습니다. 사진 앨범, 남편의 옷, 추억이 담긴 물건들. 큰 박스 3개에 담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거실에 앉아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에 추억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철호야. 우리 집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구 공증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0시 정각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와 투자자 최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고객님, 안녕하세요. 최 사장은 50대 초반의 신사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저는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박영숙. 네, 완료됐습니다. 잔금은 3일 후 입금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안전해요. 며느님은 더 이상 손 뗄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어머님, 유언장도 새로 작성하셔야 해요. 유언장이요? 네, 만약을 대비해서요. 다음 날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 양식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며느리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손녀 서연에게 2천만 원만 주고 싶어요.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유언장에 서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누가 보낸 걸까요? 아마도 며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3일 후 계좌에 9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찍힌 통장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김민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돈 들어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이제 새로운 집을 알아보세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둔 곳이 있었습니다. 은평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3억 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창문으로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사를 마쳤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남편의 사진, 옷가지, 그리고 추억의 물건들만 가져왔습니다. 새 집에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작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사한 다음 날 저는 노원구 아파트로 마지막 방문을 했습니다. 자물쇠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물쇠 업체 직원이 왔습니다. 30분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새 열쇠 드립니다. 총 4개예요. 현관문에 표지판도 붙였습니다. 소유자 변경, 무단 출입 시 법적 조치합니다. 표지판을 붙이고 집을 나서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지. 노원구 집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은평구. 진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은평구요? 거기는 왜요? 내가 이사했어. 뭐라고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이에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한테 말할 필요 없었어. 노원구 집은요? 팔았어.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팔았다고요? 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요? 내 집인데 왜 너희한테 상의해야 하니?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현관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CCTV로 확인하니 진우와 지연이었습니다. 벌써 은평구까지 찾아온 겁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진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아가거라. 할 말 없어. 엄마, 제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0분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숙 고객님, 며느님이 와서 아파트 등기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요? 보여주셔도 됩니다. 며느리는 이제 진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파트가 제3자 명의로 넘어갔다는 것을. 그날 오후 김민정 변호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님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무슨 소송이요?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계약 무효 소송이에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김민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에 며느리 지연과 그녀의 오빠 한상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상철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 박영숙 씨는 72세의 고령입니다. 최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헐값에 팔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피고는 경도인지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판사님. 해당 소견서는 위조된 문서입니다. 한상철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소견서는 허가받지 않은 의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해당 의사는 이미 면허 정지 상태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USB를 제출했습니다. 이 안에는 원고 한지연 씨가 피고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계획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한상철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사가 USB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원고 측, 이 이메일들이 사실입니까? 며느리 지연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판사님, 피고 박영숙 씨는 완전한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고 측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돌아왔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의학적 소견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고 박영숙 씨는 완전한 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파트 매각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며느리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아들 진우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엄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너는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니?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며느리 지연이 남편을 끌어당겼습니다. 우리가요. 두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민정 변호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평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산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철호야, 나 해냈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은 못 지켰지만 내 존엄은 지켰어.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녀 서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판결 소식 들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자랑스러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판결이 난 지 2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은평구 작은 아파트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북한산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진우는 판결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손녀 서연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전화로는 못해요. 할머니 집으로 갈게요. 1시간 후 서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야 해요. 서연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예금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가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8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통장 정보를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겠어. 서연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보험금 청구 서류였습니다. 남편 철호의 생명보험금 1억 2천만 원. 수령인이 제 이름에서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된 거예요, 할머니.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누군가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아파트는 실패했지만 예금이랑 보험금은 꼭 가져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니? 일주일 전이요. 서연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짜 의료 진단서예요. 서류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환자 박영숙. 중증 치매로 판단됨. 재산관리 능력 전무. 며느리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서연아,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한 거니? 엄마 서류 가방에 있었어요. 어제 몰래 복사했어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무서워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다음 날 아침 김민정 변호사에게 모든 서류를 보냈습니다. 1시간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사기, 문서 위조, 재산 침탈 미수.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경찰서에 동행해줬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시고 증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어느 화요일 오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숙 고객님, 한지연 씨를 체포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확실해서 영장 발부받았습니다. 문서 위조 전문가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날 저녁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알고 있어. 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그래. 진우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아내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진우야. 네, 엄마. 너는 지연이가 뭘 하는지 정말 몰랐니? 진우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아파트명의 이전은 알았어요. 하지만 예금이랑 보험금까지 노린 건 몰랐어요. 진짜예요, 엄마.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우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너는 정말 반성하고 있니? 아니면 그냥 지연이 때문에 곤란해서 그러는 거니? 진우가 울먹였습니다. 진심이에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알겠어. 이틀 후 진우가 은평구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진우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했어. 내가 아내 말만 듣고 엄마를 의심한 것도, 엄마 재산을 탐낸 것도. 죄송해요, 엄마.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조건을 제시할게. 무슨 조건이요? 첫째, 지연이랑 이혼해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이혼 준비 중이에요. 둘째, 1년 동안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진짜 반성하고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볼 거야. 진우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셋째, 서연이를 잘 돌봐라.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네, 엄마. 이 조건을 다 지키면 1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 내가 정말 변했다면 엄마도 너를 다시 받아들일게.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꼭 잘하겠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사기, 문서 위조, 재산 침탈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연은 피고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혐의를 인정합니까?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법정을 나오며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어디? 이화여대 심리학과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실망,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단호하게 경계를 긋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1년 후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북한산 입구 카페로 와라. 오후 3시 정각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야위었습니다. 엄마, 앉아라. 진우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니? 지연이랑 이혼했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서연이는? 제가 키우고 있어요. 매일 같이 저녁 먹고 학교 행사도 다 참석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그래,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 효도가 무엇인지. 저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1년 전과 달랐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진우야,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야. 서두르지 말고. 네 엄마.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한 달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연이와 함께 올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74살이 됐습니다. 은평구 집에서 매일 아침 북한산을 바라봅니다. 이웃들과 산책도 하고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웁니다. 손녀 서연이는 대학 2학년이 됐습니다. 아들 진우는 여전히 한 달에 2번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아파트 판 거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전혀. 왜요? 그 집은 잃었지만 나는 더 중요한 걸 지켰거든. 뭔데요? 내 존엄.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경계를 긋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북한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74살, 이제야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